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우리 양성훈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대 가업승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성훈 수석연구원입니다. 2006년부터 법인 컨설팅을 해오고 있고요. 고객사는 160개사,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06년도부터 하셨으며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대표님들과 함께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절세 금액이 1,000억이나 돼요. 네. 네. 이렇게 큰 금액을 절세하려면 주로 이제 컨설팅 영역이 가업승계 영역이 많으셨겠어요. 네, 사업 승계 쪽이 아무래도 절세 금액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네, 가업승계 전문가 양성훈 수석연구원님과 오늘은 조금 이제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들이 조금 잘 몰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만 되게 중요한 네. 법인의 구성, 법인의 회계 이런 부분을 오늘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거는 우리 격리 직원이나 재무이사님이 알아서 할 텐데 대표님이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의 이런 운영 현황 또 이제 재산의 상태나 성과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이 숫자만 보고도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계정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전체적인 현황이나 상황 등은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네, 대표님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을 하는 게 결국은 수익을 내서 우리 임직원 또 대표님 가족들 모두 잘 살기 위함인데 이런 재무 회계를 모른다고 하면 남는 것 같지만 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은 큰 틀은 좀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오늘 함께 하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들을 위해서 법인과 회계 이게 어떤 관계고 또 법인의 구성 요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법인의 구성 요소를 좀 아셔야 되는데 법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와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임원, 경영을 보조하는 근로자, 또 하나의 축으로 거래처와 금융기관, 또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과세관청, 그리고 제3의 투자자 등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는 우리 회사가 잘 가고 있는지 어떤지를 임원이나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임직원은 당연히 잘 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또 하나, 제3의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실상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여러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회계입니다. 법인 회계의 기준은 복식부기와 재무제표가 대표적입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용어만 들어도 조금 어려운데요. 우선 복식부기가 어떤 건가요? 복식부기는 법인이 외부와 거래를 할 때 거래에 주고받는 양 측면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기록의 이런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재무 성과나 재무 상태, 현금 흐름 등 경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장부 기록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차변에 비용 10만 원, 대변에 사무용품 1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 걸 말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영적 판단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더라도 대표님들이 재무제표 또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복식부기 말씀해주셨고 재무제표 항상 외부에서 뭔가 우리가 지원을 받거나 이럴 때 요구하는 게 재무제표더라고요. 네. 물론 또 주식을 평가할 때도 재무제표가 들어가고 이 재무제표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원래 재무제표는 결산의 기준으로 한 해 동안의 한 회기 동안의 사업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회계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통상 4대 재무제표라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현장에서는 주로 말합니다. 네, 4대 재무제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요거를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결산일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상태, 자산의 현황을 나타내고 손익계산서는 한 회기 동안 사업적으로 이룬 성과를 표시합니다. 현금흐름표는 우리 회사에 한 해 동안 들어온 현금의 총액, 나간 현금의 총액, 또 현금이 어디에서 창출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익요금 처분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을 포함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익요금을 어떻게 빼갔는지 또는 어떻게 처분하였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익요금 처분계산서는 전기 2월 이익잉여금과 배당이나 사내유보, 또 후기 2월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만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가 들어보니까 재무 상태표 요거는 특정 시점에 그 회사의 자산 상황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이제 우리가 들어온 돈, 나간 돈 이런 흐름이 있는 거고, 또 현금 흐름표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 흐름표가 어떤 때 중요할까요? 현금 흐름표는 우선은 우리 회사의 운전자금이라든지 뭐 월간 운전자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표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요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 운영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네, 현금 흐름을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흑자도산 그런 게 현금 흐름은 실제로 돈이 없는데 재무제표상에 우리가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현금 없는 회사들이 그렇게 흑자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회계 세부 계정으로 좀 들어가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이제 재무 상태표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 상태표에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이런 계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고 또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또 이렇게 현금화가 가능한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표님들이 많이 좀 걱정하시는 이런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어느 계정에 있는 거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기준은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느냐 안 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중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주임종 단기대여금, 대여금 등등 다 가지급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계는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거니까 회사에서 대표님한테 빌려준 돈이니까 당연히 유동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석연구원은 유동자산은 아까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가지급금을 1년 만에 갚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심한 경우는 막 10년이 넘은 가지급금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유동자산인데 이렇게 장기간 쓰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세법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 이자에 해서 인정이자 4.6%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거는 2016년 이후에 적치된 가지급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는 연말에 대표님께 상여금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법인에 입금 산입이 되어서 법인세를 추가로 더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 해서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부채 중에 대출금이겠죠. 네, 대출금 중에 대출금 분의 가지급금으로 해서 그게 지급이자 한 것만큼은 송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대출을 받아서 원래는 그 이자는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들은 그 비율만큼 그 가지급금 이자 비율만큼 대출 이자도 비용 처리를 못 받는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보니까 전에 신용평가 때문에 의뢰를 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이 유동부채 요것 때문에 신용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유동부채라는 거 1년 안에 갚을 돈이니까 빨리 갚아야 되니까 신용적으로는 좀 이게 높으면 리스크를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출 중에서 이게 1년 안에 갚을 건 아닌데
갱신을 1년마다 한다 그래서 이거를 유동부채로 넣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뭐 7년짜리 우리 그런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유동부채로 남아있다 보면 신용평가상에서는 불이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부분은 은행하고 협의하면 그 유동부채가 아니라 이제 비유동부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장기 차입금으로 잡으면 네. 그만큼 이제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용 점수가 당연히 더 높게 되고요. 은행과 이 우리 회사가 대표님과 이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산 시즌이니까 이거 괜히 이거를 단기 부채로 넣으시면 내년에 신용평가를 받아야 될 회사들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미리 체크해서 네네. 결산을 할 때 계정을 잘 잡으셔야겠네요. 그리고 연구원님 또 우리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 뭐 재고 자산 중에 뭐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뭐 이런 항목들이 좀 복잡하게 많거든요.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도소매를 기반으로 한 유통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제품은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반제품과 제공품은 우리가 칠판에 판사하는 보드마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뚜껑과 펜으로 구분해 보면 이 뚜껑은 제공품, 그 다음에 펜은 반제품입니다. 반제품은 제품의 본질을 갖고 있어서 시장에서 싼 값이라도 판매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공품은 본질을 잃어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네, 그 펜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쉽게 되네요. 근데 상품과 제품,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품은 유통으로 보고, 네, 단순 도소매고요. 네, 도소매로 보고 제품은 제조로 본다 그러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내년에 이런 지원금을 받아야 될 회사들은 네네. 제조냐 도소매냐에 따라서 지원금의 크기도 다르고 또 이율도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표님들이 요 부분 체크를 안 하시고 이게 뭐 비슷한데 다 뭐 상품으로 이렇게 하셨다. 재무제표상. 네네. 그러면은 제조회사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상품은 유통회사고요. 네. 제품은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파생되는 게 제조 과정에서 많이 파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을 만약에 일으키실 때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한 4억에서 5억당 1억 정도가 해당하고요. 아, 그렇게 이제 상품은 딱 규정이 어느 정도 매출 대비 네네네. 대출 룸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도소매라 하는 이 상품은 통상 10억 또는 20억당 1억 정도 해당하게 됩니다. 훨씬 적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거 결산하실 때 이런 부분 체크가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구별이 좀 모호하게 돼 있는 회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구별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뭐 크게 차이가 나니까 실제하고 좀 달리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연구원님 투자자산 중에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이건 뭔가요? 네, 그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지대한 그 경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요. 통상 20% 이상 어느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면 투자자산 중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뭐 이 자산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많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류를 그렇게 한다. 대부분 자회사는 뭐 20%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상에 이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자회사 주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면 네. 모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분은 50%를 초과해서 네네. 지분을 갖게 되면 피투자 회사는 자회사가 되고요. 투자 회사는 모회사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냥 50%까지는 아니어도 20% 이상이면 그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되겠네요. 네네. 네. 또 이제 유형 자산 중에서 흔히 비상장 중소기업 이제 주당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게 이 부동산 비율이거든요. 네. 부동산 비율이 이제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부동산을 따질 때 어디까지가 부동산이냐 요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계된 계정은 토지와 건물,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까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도 포함이 돼서 특히 우리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분양하는 업무까지 하는 이런 네네. 시행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 평가가 이 건설 중인 자산이나 뭐 분양 비율에 따라 달라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주가 평가에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부동산이 있는 회사들은 지금 이제 이 비율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니까 뭐 간단하게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는 해당이 안 되네, 되네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주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그 주가 산정 기준은 상증법 62조에 나와 있고요. 통상 이렇게 됩니다.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순손익 가치라는 걸 뽑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사업에서 벌어놓은 이익잉여금, 순자산이죠. 그렇게 해서 순자산가액을 뽑게 되는데, 보통 부동산이 자산의 50% 미만이면 순손익 가치의 3배수, 순자산 가치의 2배수를 한 다음 더하고 이를 5로 나누어집니다. 반대로 자산의 50%를 부동산이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순손익 가치의 3배수가 아니라 2배수, 순자산 가치의 2배수가 아닌 3배수를 하고 더한 다음 5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부동산이 50%가 넘으면 자산 쪽의 비중을 더 높게 네, 평가하고, 맞습니다. 부동산이 50% 아닌 회사들은 손익 쪽의 비중을 더 네. 높게 평가한다.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낮을수록 유리한 주식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50% 때문에 주가가 달라져서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식 이동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이 결산 때 네네. 우리 회사가 혹여라도 부동산 이제 과다법인이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뭐 대출을 추가로 일으키는 대표님도 봤는데, 어쨌든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주가 평가에서 조금 세금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그 부동산 법인이라는 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대부분 불리하게 네. 작용합니다. 미리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부채에 보면 또 가수금도 유동부채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갚아야 될,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이 가수금이 대표님들이 가끔 이제 가지급하고도 혼동을 하시는데, 가수금은 언제 생기고 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가지금과 가수금은 미완 계정이라고 해서 미완 계정이요. 네네. 아직 끝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가수금이 생기는 경우는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대표님 사재 외에는 들어올 돈이 없는 경우, 이제 대표님이 출연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을 누락시키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수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수금을 출자 전환해서 부채 비율을 개선하는 그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부채에 있던 가수금을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개선되게 됩니다. 이렇게 재무구조를 개선한 다음에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추후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이자 없이 가수금만큼 대표님께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가수금을 출자 전환할 때요. 그 가수금만큼 지분이 늘어나실 거 아니에요? 출자 네. 전환한 것만큼. 맞습니다. 그러면 출자 전환할 때 그 주식을 추가로 이제 주식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주가는 네네.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나요? 그 주주 전원이 동의해서 하는 거면 액면가도 가능하고요. 뭐 시가로 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상법상 시가나 액면 증자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특정 주주만 하시는 경우에는 불균등 증자라 해서 시가로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보통 이제 가수금을 넣었고 자녀들 지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표님만 출자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경우는 시가로만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때는 그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당을 결의하셔서 세금을 좀 내시더라도 차등 배당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차등 배당을 하되 배당 소득세만 내고 나머지 돈은 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이 배당금 지급 시기 의제에 따라서 배당 결의일로부터 만 3개월까지는 미지급 배당금이고 그 이후에는 가수금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다 가수금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추후에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실 때는 주주 전원이 동의해서 액면가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이제 특정 회사 이제 컨설팅 할 때 보니까 그 회사가 그렇게 부모님이 출자 전환하셔가지고 불균등 증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제 액면과 그 증자한 것만큼의 이제 갭이 생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또 법인에서 나머지 주주들이 또 활용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진행을 한 케이스를 봤는데, 요거는 이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리하게 좀 구조를 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단장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례는 증여의제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증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또 모르고 그렇게 하신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수금이 많아서 부채 비율이 나빠지는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올해 안에 좀 정리를 하시게 된다면 내년에 금융권 거래하실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또 항목이 있는데, 부채도 어렵고 유동성도 어려운데 유동성 장기 부채 이건 어떤 걸까요? 네, 그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1일 날 3년 만기 부채를 일으켰는데 5억을 대출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2027년 11월 30일이 만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까지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고요. 2026년 결산할 때는 만기가 11개월 이후로 도래하니까 그때는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2026년 12월 31일 결산할 때 해당 부채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이런 항목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변경을 하는 회사는 많지 않겠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기장 세무사님 그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다 체킹을 합니다. 네, 저는 이왕이면 좀 유동부채가 좀 낮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체크가 안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 항목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용어들이 복잡하게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대표님들 재무제표 보실 때 요거 좀 쉽게 보시게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을 말합니다.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을 구분해서 기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우리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법인이 수익을 보면 자본잉여금, 법인이 손해를 보면 자본조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에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제3자가 주당 10만 원에 들어온다고 예를 들면 그 액면가 10만 원 중에 액면가 1만 원인 10,000원은 납입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9만 원은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추가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액면가 10,000원짜리가 시가 10만 원인데 우리 회사에서 주주들끼리 자기 주식 보유로 5억 원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회사에서 돈은 나가는데 주식 종이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는 마이너스니까 자본 조정 중에 자기 주식 5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나 부동산 재평가 등이 포함되고요.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에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배당 금액의 일하를 강제로 적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2분의 1이 되면 더 이상 적립할 필요가 없는데 그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네요. 지금까지 좀 어려운 재무 상태표 상의 세부 계정을 좀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 계정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님들하고 이게 직결된 거니까 다시 보기 하시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들 많은 질문 중에서 이제 법인에서 차를 구입할 때 이왕이면 좀 좋은 차,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벤츠 같은 거를 이제 구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100%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좀 바뀌면서 헷갈려 하시거든요.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대표님들이 좀 차량 구입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세법상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준은 내용연수 5년에 매년 한도가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량 유지비 계정이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차량과 관계된 모든 비용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보험료나 수선비, 기름값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2016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든 경우에는 대당 1,500만 원까지 송금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대가 만약에 유류대를 많이 써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까지 썼다고 가정하면 차량 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그 쓴 돈 모두를 송금 인정 받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벤츠 차량 같은 고가의 차량을 송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여기에 차량 유지비 계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 1억 정도의 차량을 법인에서 구입을 했다 그러면 네네. 아까 감가로 연간 800이니까 4천만 원까지 5년간 감가상각할 수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이 1억에 대해서 1년에 한 2천씩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아까 감가 800 플러스 차량 유지비가 대당 1,500까지 됩니다. 이거는 일지를 안 써도 보험,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면 해주는 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처음 바뀌었을 때 일지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일지를 쓰지 않으셔도 그러면은 임직원 보험만 가입하셔도 2,300까지는 연간 처리가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하면은 좀 일지를 꼼꼼히 쓰셔가지고 비용 처리를 받는 방법들이 있겠네요. 네, 과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처음 바뀌었을 때보다는 좀 완화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차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접대비. 요새는 이제 이 용어가 좀 바뀌었죠. 이제 네. 접대비라는 용어가 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좀 변경이 됐는데 업무 추진비 한도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업무 추진비 이 룸이 남았는데 직원들 복지로 너무 많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직원 수 대비 복지비를 많이 쓰셔서 이게 전산으로 걸려서 이제 조사 대상이 되신 케이스를 봤거든요. 네, 근데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복지를 많이 하셨는데 사대보험 직원이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네. 사대보험 직원 4명, 사대보험 직원 아닌 직원이 4명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거는 다 법인카드 쓰신 거를 복지비로 처리를 하셨고 업무 추진비는 오히려 한도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활용을 하면 업무 추진비는 뭐 항목이 크게 구애를 안 받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업무 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할 때 이제 발생하는 계정이 광고 선전비, 판촉비 이런 계정들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한도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기본 3,600이 있고요. 여기에 매출액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매출액 100억까지는 매출액의 10,000분의 30을 곱해서 해당 금액을 3,600에 더하면 한도가 되고요. 500억까지는 10,000분의 20, 매출액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10,000분의 3을 곱해서 더한 게 업무 추진비 한도액입니다. 특히나 문화 업무 추진비라 그래서 문화 활동과 관계된 뭐 공연이나 또는 서적, 뭐 기타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활동이라는 게 그런 문화 업무 추진비를 쓰시게 되면 업무 추진비 한도에 20%가 늘어나게 됩니다. 뭐 우리 거래처에 뭐 선물 같은 거 하실 때 그 책을 선물해 주면 좋은 거네요. 공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별도의 또 20%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하나 더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가 고객사를 접대하게 되면 보통은 뭐 골프 치시고 저녁에 또 술 한잔 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 대기업들은 그런 걸 거의 하지 않고요. 이 뉴욕 필하모니나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 이런 이제 공연들이 있게 되면 해당 거래처 대표님의 가족 수를 파악을 해서 노яр석이나 스페셜석을 끊어서 그 4장이든 5장이든 한꺼번에 딱 전달하는 게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 접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비용들이 이제 업무 추진비 한도의 20%를 늘어나게 하는 맞습니다. 방법이네요. 네, 대표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공연을 사실 내 돈 주고 가기에는 좀 잘 안 되는데 그런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으실 것 같네요. 우리 연구원님, 우리 또 재무제표 보다 보면 자산 수중 이익과 뭐 채무 면제 이익 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이 두 계정 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수익에 표시가 되고요. 자산 수중 이익은 적극적인 증여 형태라 보는데 주주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계정입니다.
채무 면제 이익은 증여 형태가 간접적인 형태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채권자로부터 회사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둘 다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자녀 회사를 위해서 이제 처음에 신생 회사들은 돈이 없으니까 좀 네네.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자녀 법인이 이거를 이제 갚기가 어려워져서 만약에 채무 면제를 해준다. 이런 경우에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위험한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이제 징여유제 규정에 따라서 주주별로 수중하는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무 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가수금으로 20억을 아버님이 자녀회사에 넣었다라고 하면 자녀회사 주주가 4명이고 25%씩 갖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매년 4억씩 채무 면제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채무 면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는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그때 징여유제 규정에 의해서도 징여가 성립하지 않는 한도입니다. 네, 저희가 많이 하는 뭐 자녀 법인의 차등 배당과는 별개라고 보면 될까요? 별개입니다. 네. 네. 그러면 뭐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자녀 법인이 부모님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50%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50%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4억씩 주주가 4명이라고 하면 네네. 4억씩 배당을 해주고 그다음에 채무 면제도 4억씩 해준다면 네네. 실제로는 자산이 8억씩 이렇게 자녀 맞습니다. 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증여세 이슈는 없다. 잘만 활용하면 가업 상속 공제가 좀 어려운 업종인 회사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증여세 낼 돈이 없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좋은 또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재무제표 이야기하면서 또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하실 내용이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채무 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몰라서 네네.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또 이제 재무회계, 기업회계, 세무회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요것 좀 구별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사는 결산일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때 이 회계 기준이 기업 회계 기준, 재무회계 기준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회계는 들어온 돈을 수익, 나간 돈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기업에 절세 혜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 회계 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를 다시 세무회계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을 세무조정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재무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이 당기순이익을 가져와서 회계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세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수익이 맞다 했을 때 그걸 입금이라고 말하고요. 이건 비용이 맞다라고 할 때 그걸 송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각 사업연도 소득입니다.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개인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재무회계와 그다음에 아까 세무회계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계정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감가상각비가 우리가 그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물에 따라서 내용 연수도 다르고 촬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또 업무 추진비도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건 기타 사회 이출로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가지급금, 가수급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회계상 비용 처리를 하는데 세법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수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회계의 일방적인 그 들어온 돈은 수익, 나간 돈은 비용을 정확하게 세분화하는 작업이 세무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무조정하는 목적은 절세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니까 여기서 조정을 잘하면 절세가 네.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반대로 이거를 대충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무조정 결산 끝나고 세무조정할 시기니까 네. 대표님들이 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결국은 진짜 수익이니까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에서 결산일에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하면서 절세 혜택도 받고 이제 법인세를 이제 납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떤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있을까요?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있고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있는데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을 했더라도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습니다. 이건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 인증을 땄을 때랑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이때에도 조심하셔야 될 점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도소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청년 이런 창업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뭐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청년 창업도 또 업종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네. 또 이런 체크. 그러고 보니 지금 이 업종 얘기해 주셨는데 이 업종이 아까 또 재무제표 말씀하실 때 상품 매출이냐 제품 매출이냐에 따라서 또 네. 달라지니까 다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들 이게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꼭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이니까 오늘 우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나눈 이 어려운 재무제표 공부를 좀 반복해서 하시면 어렵게 버신 자산을 안전하게 최적의 세금으로 우리 주주들에게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 앞둔 우리 대표님들께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결산을 챙기지 않으시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챙기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는 기장세무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회사의 회계 처리는 여직원이 합니다. 근데 통상 여직원들이 최저임금 바로 통과할 정도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 회계 처리 관련해서 한 2, 3년 경력이 붙으면 좀 더 수도권과 가까운 곳, 또 서울과 가까운 곳, 또 서울의 도심 한복판 이쪽으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가 쓴 비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써서 회계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에 넘기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하게 써서 넘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를 본 여직원은 이게 회계 계정으로 어떤 부분으로 분류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대부분 가지입금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몇 년간 전혀 신경 안 썼더니 가지입금이 몇 억이 쌓여 있더라. 대부분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 결산철을 맞아서 이때라도 우리 회사 계정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세부 내용들은 어떻게 조정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좀 이제 어려우시면 우리 이렇게 수석연구원님, 양성훈 수석연구원님 같은 분한테 좀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면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사실 아무리 이렇게 공부해도 처음부터 혼자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수석연구원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은 우리 010-5500-9632 또는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그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께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재무제표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